1950년 11월 27일 밤이었습니다. 개마고원의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었죠. 해발 1200m 고지의 밤 공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피부 속까지 파고들었는데, 숨을 들이쉬면 코 안쪽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굳어 사라졌던 겁니다. 기온은 이미 영하 35도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가락조차 감각이 없었죠. 소총을 쥔 손인지 나무 토막을 쥔 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해병 1사단의 병사들은 유담리 능선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참호 안에는 얼어붙은 흙덩어리들이 그대로 굳어 있었고, 삽으로 찍어도 깨지지 않는 동토였는데, 그 딱딱한 땅 위에 배를 깔고 영하 30도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병사들은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죠. 장진호의 수면은 이미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달빛도 없는 밤, 산은 그냥 검은 덩어리였던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죠.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개마고원의 밤은 원래 조용하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멀리서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가 늘 들려왔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에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된 침묵이었으니까요.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하가루리 지휘소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야전 지도 위에는 램프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스미스 소장의 눈은 유담리, 하가루리, 고토리를 잇는 단 하나의 도로 위에 고정되어 있었죠. 왕복 1차선, 폭 4m가 되지 않는 산악도로였는데, 그것이 1만 5천 명의 병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었던 겁니다. 스미스 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그는 알몬드 군단장에게 보고했는데, 포로 신문 결과와 항공 정찰 분석, 민간인 첩보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넜고 숫자가 심상치 않으며 북진을 멈춰야 한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알몬드의 답은 매번 같았는데, 중공군 대규모 개입은 없다, 계속 전진하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스미스 소장은 명령에 복종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북진하면서도 하가루리의 보급기지를 구축하고 야전 활주로를 닦으라고 지시했는데, 공병대가 얼어붙은 땅을 파고 고르고 다지는 동안 주변 참모들은 의아해했던 겁니다. 전진하는 마당에 왜 후방기지를 만드느냐고. 스미스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삽질을 시켰죠. 그 판단이 나중에 4천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였던 겁니다. 1950년 11월 27일 밤 11시, 유담리 북쪽 능선에서 첫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꽹과리였죠.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날카롭고 금속적인 울림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고, 병사들은 귀를 세우며 방향을 잡으려 했는데, 소리가 메아리처럼 산 전체를 타고 흘러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꽹과리가 울렸고, 다른 방향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터져 나왔죠. 순식간에 사방이 금소금으로 가득 찼는데, 거기에 낮고 길고 끊임없는 나팔 소리까지 섞여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12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였으니까요. 유담리 서북쪽 능선에서 첫 번째 사격이 터졌습니다. 중공군 79사단 소속 병력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달려왔는데, 소리 없이 달려오다가 능선 직전에서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죠. 미군 전초진지 병사들은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전방 20m 앞에서 총구 화염이 번쩍이고 화약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찢으며 퍼졌는데, 고막을 찢는 파열음이 진지 전체를 뒤흔들었던 겁니다. 하가루리에서도 고토리에서도 동시에 교전 보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곳이 동시였죠. 스미스 소장은 지도를 내려다봤는데, 유담리, 하가루리, 고토리 세 점이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 세 점을 잇는 단 하나의 도로는 이미 차단되고 있었던 겁니다. 포위였습니다. 완전한 포위였죠.
장진호 동안에서는 미 육군 7사단 31년대 전투단이 동시에 기습을 받았는데 맥클레인 대령이 지휘하는 세계대대는 처음부터 더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무선 통신이 연결되지 않았고 유선도 끊겼으며 세계대대가 각자 고립된 채로 사방에서 쏟아지는 적과 마주했죠. 어느 대대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유담리 능선위 미 해병 7원대 소속 바버대위는 F중대 246명을 이끌고 덕동고개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담리에서 하갈로리로 내려오는 도로 위의 핵심 고지였는데 이 고개를 적이 점령하면 유담리의 미 해병 전체가 완전히 차단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바버대위는 참호를 파라고 지시했고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찍었는데 날카로운 새가 동토에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죠. 삽이 부러졌고 맨손으로 흙덩어리를 끌어냈는데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진 뒤에도 팠던 겁니다. 그때 바버대위의 귀에 꽹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죠. 아주 가까웠던 겁니다. 바버대위가 몸을 낮추며 소총을 들었는데 M1 게런드의 차가운 금속 청열이 장갑을 뚫고 손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조준기역 너머로 어둠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는데 꽹과리와 나팔 그리고 수백 개의 군화가 얼어붙은 땅을 밟는 진동이 땅바닥을 통해 배 밑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바버대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전방 20m 어둠 속에서 첫 번째 그림자가 능선을 넘어왔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능선 너머에서 하나가 나타나면 그 뒤에 10명이 따라왔고 10명 뒤에 100명이 있었던 겁니다. 바버대위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는데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눈은 전방을 고정한 채 입술만 움직여 전 중대의 사격 준비를 전파했고 F중대 246명이 일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이새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하 35도의 한기가 금속 내부의 윤활유를 완전히 굳혀버렸던 거죠. 병사들이 놀이새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손바닥으로 쳐도 안 됐던 겁니다. 한 병사가 이를 악물고 소총 개머리판을 바닥에 고정한 뒤 군화 뒷굽으로 놀이새를 걷어찼는데 쇳덩어리가 억지로 밀려나며 첫 번째 탄환이 약실로 들어갔죠. 옆에 있던 병사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했습니다. 발로, 발로, 발로. 능선이 246명이 군화로 소총 놀이새를 걷어차는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는데 그 사이 중공군은 이미 30m 앞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바버대위의 M1이 마침내 격발됐습니다. 공이치기가 뇌관을 때리는 순간 총열 내부에서 화약이 폭발하며 탄환이 총구를 빠져나갔고 그 충격이 개머리판을 통해 어깨로 전달됐는데 영화의 밤공기를 가르는 화염이 총구 앞에서 번쩍이며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1초도 안 되어 F중대 전체가 불을 뿜었던 겁니다. 덕동고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중공군은 멈추지 않았죠. 앞에서 쓰러지면 뒤에서 또 왔는데 파도처럼 하나가 부서지면 다음이 밀려왔던 겁니다. 꽹과리 소리는 사격 소음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나팔 소리도 계속됐는데 그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던 거죠. 공포를 심는 도구였습니다. 귀를 찢는 금소금이 사방에서 들려오면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데 포위됐다는 착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착각. 중공군은 수십 년간 그 심리전을 갈고 닦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F중대는 달아나지 않았죠. 바버대위는 진지를 이탈하는 병사를 한 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참호와 참호 사이를 기어다니며 탄약을 확인하고 부상자를 끌어당기며 사격 방향을 지시했는데 영하 35도의 땅바닥을 배로 기면서 246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두었던 겁니다. 새벽 3시가 됐을 때 중공군 첫 번째 공세가 물러났고 덕동국의 전방에는 수많은 중공군이 쓰러져 있었죠. 하지만 F중대의 탄약도 절반이 줄었고 부상자가 나왔는데 분화 안에서 발가락 감각이 사라진 병사들이 참호 안에서 서로의 발을 손으로 주물렀던 겁니다. 체온으로 서로를 살렸던 거죠.
모르핀이 동결됐습니다. 부상자에게 진통제를 놓아야 하는데 앰플이 얼어 있었던 거죠. 미생병은 앰플을 겨드랑이 안쪽에 찔러 넣고 체온으로 녹이기를 기다렸는데 2분, 3분을 기다려 겨우 녹은 모르핀을 꺼내 부상자의 팔에 찌른 뒤 다음 앰플을 또 겨드랑이에 넣었던 겁니다. 미생병은 그렇게 양쪽 겨드랑이에 앰플을 끼운 채로 참호 사이를 기어다녔죠. 카빈 소총은 격발 불량이 속출했습니다. 영화의 환경에서 가스 작동 방식이 버티지 못했던 거죠. 방아쇠를 당겨도 불발, 다시 당겨도 불발이었는데 카빈을 든 병사들은 소총을 내던지고 쓰러진 전우에 M1을 집어들었던 겁니다. 발로 놀이새를 차면서. 날이 밝았습니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밤 중공군이 다시 왔고 더 많이 왔는데 첫날 밤에 실패한 방향을 버리고 다른 방향에서 압박해왔던 겁니다. 바버대위는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밤새 사격하고 새벽에 부상자를 추리고 낮에 진지를 보강하고 다시 밤이 오면 싸웠는데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죠. 닷새째 밤이 왔습니다. F중대 246명 중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병사가 41명이었는데 나머지는 부상을 입었거나 중증 동상으로 전투력을 상실했던 겁니다. 바버데이 본인도 2군데 관통상을 입은 상태였죠. 그는 들것 위에 누운 채로 지휘했는데 옆으로 돌아 누워 쌍안경을 들고 무전기에 대고 사격 방향을 지시했던 겁니다. 그 닷새 동안 덕동고개 앞에서 중공군 2,000명 이상이 최후를 맞았고 그리고 덕동고개는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죠. 그 고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유담리의 미 해병 전체가 살아서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11월 30일 하가로리 지휘소에 알몬드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 마중 나갔는데 알몬드는 지휘소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장비를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전병력을 항공기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죠. 지금 즉시. 스미스 소장은 알몬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만 고개를 저었던 겁니다. 미 해병대 역사에서 그런 불명예는 없었으니까요. 부상자는 야전 활주로로 후송하되 전병력은 도보로 철수하겠다고 장비를 가지고 전사한 전우들을 데리고 걸어서 나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알몬드는 잠시 스미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떠났죠. 스미스 소장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담리에서 출발 명령이 내려진 것은 12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8,000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2km는 단순 행군이라면 대여섯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하지만 이것은 행군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로 양쪽 능선마다 중공군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선두부대가 100m를 전진하면 사방에서 사격이 쏟아졌고 엎드려 응사하고 능선을 탈취하고 다시 전진하고 또 엎드리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됐죠. 부상자는 트럭에 실었고 전사한 전우들은 전차 위에 결박했는데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 미 해병의 불문율이었던 겁니다. 전차 위에 묶인 전우들은 영하 40도의 바람을 맞으며 함께 이동했고 살아있는 병사들은 그 전차를 바라보며 걸었죠. 헬파이어 밸리였습니다. 하가로리에서 고토리로 내려가는 협곡 구간에 미군 병사들이 붙인 이름이었는데 지옥불 계곡이라는 뜻이었죠. 협곡 양쪽 절벽은 수직으로 솟아 있었고 낮에도 햇빛이 바닥까지 닿지 않는 깊은 협곡이었는데 그 절벽 위에 중공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내려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 대열이 협곡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절벽이 양쪽에서 동시에 사격이 쏟아졌는데 좁은 협곡 안에서 소음은 진폭되어 총성 하나가 10배로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화약 냄새가 협곡 안을 가득 채웠고 매캐한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 떠돌았던 겁니다. 선두 차량이 피격되며 도로 위에 멈춰섰고 뒤따르던 차량 대열 전체가 순식간에 막혔는데 옆은 절벽이라 비킬 공간이 없었던 거죠. 병사들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절벽을 향해 응사하는 동안 공병이 달려나가 피격된 차량을 절벽 쪽으로 밀었는데 사격이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 차량을 밀어 아래로 떨어뜨려야 도로가 열렸던 겁니다.
그 과정이 협곡을 통과하는 내내 반복됐습니다. 멈추고, 싸우고, 밀어내고, 다시 움직이고, 잠을 자지 못한 병사들의 눈이 충혈됐고, 영하 40도의 바람이 협곡 안을 휩쓸었는데,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체온이 떨어지며, 그것이 곧 최후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걸었습니다. 쓰러지면 옆 전우가 끌었고, 끄는 병사도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끌었죠. 선두 부대가 하가루리에 도착하는데 59시간이 걸렸고, 체우미 부대는 77시간이 걸렸는데 22km를 77시간, 1km당 3시간 이상 걸린 것이었죠. 하가루리에 도착하자마자 스미스 소장이 닦아둔 야전 활주로에서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도상자 4,000명이 그 활주로를 통해 후송됐는데, 스미스 소장이 독자적으로 닦아둔 그 활주로가 4,000명을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토리였습니다. 고토리를 지나면 함흥이 보이고, 함흥에서 흥남부두까지, 거기서 배를 타면 됐던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고토리 남쪽 6km 지점에서 전이 부대가 멈춰 섰는데 무전이 들어왔던 겁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트문교였습니다. 장진강 협곡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교량이었는데, 수직 낙차 20여 미터의 절벽 위에 놓인 그 다리를 중공군이 다이나마이트로 날려버렸던 겁니다. 교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절벽 아래로 강물이 얼어붙어 있었죠. 전차 40대가 멈췄고, 차량 1,400대가 멈췄으며 1만 5천 명이 멈췄던 겁니다. 앞은 절벽이었고, 뒤에는 중공군이 따라오고 있었죠. 스미스 소장은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문교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는데, 참모들이 그를 바라보는 사이 스미스 소장이 먼저 움직였죠. 도쿄에 연락하십시오. 지금 즉시. 공황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던 겁니다.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만들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었는데, 도로는 막혔으니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었고 하늘밖에 없었던 거죠. 도쿄 유엔군 총사령부 공병기술진이 긴급 소집됐고, 장진강 협곡에 재원이 전달됐는데 밤새 계산 끝에 답이 나왔죠. M1 트레드웨이 조립교. 주격화된 금속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군용 교량이었는데 전차의 하중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P-119 수송기 8대가 조립교 세트 8개를 적재하고 낙하산 투하 방식으로 협곡 상공에서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고도 800피트 상공에서 금속 그랑 패널이 절벽이 좁은 공간에 정확히 내려앉아야 했죠. 오차 범위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1950년 12월 9일 새벽, 협곡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병사들의 귀에 낮고 묵직한 프로펠러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협곡 상공은 지나갔고, 투하 해치가 열리며 낙하산이 펴졌는데,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린 채로 천천히 내려오다가 바람이 방향을 틀며 예상 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절벽 너머로 사라졌던 겁니다. 중공군 진지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체의 패널은 협곡 가장자리 바위에 부딪히며 변형됐죠. 8개 중 2개가 사라졌고 6개가 남았던 겁니다. 세 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머지 6개는 모두 회수 가능한 지점에 내려앉았습니다. 미 공병대대 병사들이 달려나가 낙하산줄을 걷어내고 패널을 끌어당겼는데, 영하의 금속 표면이 장갑을 뚫고 손바닥을 얼렸지만 그래도 끌었죠. 패널을 협곡 위로 옮기고 볼트를 조이고 연결부를 맞추는 동안 뒤에서 중공군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볼트 하나를 조일 때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0년 12월 9일 오후 3시 마지막 연결 볼트가 조여졌습니다. 공병 대대장이 교량 위에 올라서서 발로 굴러보고 난간을 잡아봤는데 흔들리지 않았고 견고했죠. 교량 복구 완료, 전차 통과 가능. 40여 톤의 전차가 천천히 교량 위로 올라서며 금속과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협곡을 울렸고, 전차가 중간 지점을 지났는데 교량이 버텼던 겁니다. 전차가 반대편에 내려서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죠. 두 번째, 세 번째, 40대가 모두 통과했고 차량 1,400대가 따랐으며 도보 병력과 부상자를 실은 트럭과 전차 위에 결박된 전우들이 지나갔던 겁니다. 12월 9일 밤이 끝나기 전에 전 병력이
수문교를 통과했죠. 한편 장진호 동안에서 31년대 전투단은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대령은 세 개 대대를 통합하려 지프를 타고 대대 간 연결을 시도하다가 중공군의 사격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죠. 지휘권이 페이스 중령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돈 페이스 중령은 무너지는 방어선을 혼자 힘으로 붙들었습니다. 통신도 없이 지원도 없이 중공군이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병력을 하나로 모아 남쪽으로 돌파를 결정했는데 도로는 차단됐고 산길에는 중공군이 가득했던 겁니다. 페이스 중령의 눈이 장진호 수면으로 향했죠. 얼어붙은 호수였습니다. 빙판의 두께를 확인하니 전차의 하중도 버텨낼 만큼 두꺼웠는데 도로가 막혔다면 호수 위를 걷겠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페이스 중령은 병사들을 이끌고 빙판 위로 내려섰죠. 그 순간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중공군은 호수 가장자리 능선 위에 이미 진지를 잡고 있었는데 빙판은 평평하고 숨을 곳이 없었던 거죠.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없는 하얀 빙판 위에서 그냥 걸어야 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며 쏘는 총탄이 빙판 위를 쓸었고 얼음 표면이 튀었던 겁니다. 발이 미끄러지면 일어났고 옆 전우가 쓰러지면 끌었죠. 빙판 위의 바람은 협곡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호수 한가운데서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랭 전선이 그대로 몰아쳤는데 방한 보급품이 부족했던 31연대 전투단 병사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걸음을 멈추면 체온이 순식간에 떨어졌고 앉는다는 것은 그냥 최후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걸었습니다. 총탄이 날아와도 걸었고 전우가 쓰러져도 걸었던 겁니다. 페이스 중령은 대열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지휘관이 앞에 있으면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총탄이 그를 스쳤습니다만 그래도 걸었죠. 다시 총탄이 왔습니다. 그는 빙판 위에서 최후를 맞았는데 그러나 병사들은 계속 걸었던 겁니다. 지휘관이 쓰러진 뒤에도. 그것이 그가 남긴 것이었으니까요. 판을 건너고 능선을 넘고 아군 진지를 향해 걷고 또 걸었는데 31연대 전투단 약 1500명 중 스스로 걸어서 아군 진지에 도착한 병사는 281명이었던 겁니다. 생존율 약 17%. 나머지는 그 빙판 위에, 그 능선 위에, 그 협곡 안에 남겨졌죠. 스미스 소장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1950년 12월 11일 오전 미 해병 1사단의 선두부대가 함흥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도로 양쪽에 서 있던 미 육군 장병들이 그들을 바라봤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걸어 들어오는 해병들의 얼굴은 동상으로 얼룩져 있었고 군복은 찢기고 얼어붙어 있었으며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었습니다. 대열을 유지하며 장비를 들고 전우들을 데리고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었는데 스미스 소장은 잠시 함흥 방향을 바라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했을 뿐입니다. 미 해병 1사단 1만 5천 명이 들어간 자리에서 현재의 90%가 걸어 나왔고 장비의 90%가 함께 나왔는데 전사 730명을 포함한 전상자 4,418명이라는 숫자는 컸습니다만 사단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중공군 구병단의 피해를 보겠습니다. 전사 2만 5천 명, 부상 12,500명, 그리고 싸우지도 못한 채 개마고원의 혹한에 쓰러진 동사자 5만 1,000명이었는데 경장비로 신속이동을 선택한 대가였고 방한 보급품 없이 산을 넘은 대가였던 겁니다. 스스로 투항한 중공군 포로들의 손발은 대부분 심각한 동상 상태였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나온 것이었죠. 구병단은 석 달간 전투 불능 상태가 됐고 1951년 1월 3차 공세에서 서부전선 미 8군이 무너지며 서울이 다시 내줘야 했던 그 공세에 장진호를 담당했던 구병단은 참가하지 못했던 겁니다. 동구전선이 버텼기 때문에 전선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던 거죠. 흥남부두에는 미 해군 수송선 125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력 10만 5천 명, 차량 2만 대, 전투물자 3만 5천 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흥남부두 입구는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었고 밤새 걸어온 사람도 있었으며 먼 산골에서 아이를 안고 달려온 어머니도 있었던 겁니다. 노인들이 보따리를 끌며 서 있었고 부두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배에 태워달라고, 여기 남겨두지 말아달라고 군인들에게 매달렸는데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부두 전체를 덮었죠. 군 작전 계획에 피난민 승선은 없었고 수송선은 이미 병력과 장비로 빽빽했으며 공간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알몬드 군단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 소장과 통역관 현봉학이었는데 현봉학은 군인이 아니었죠. 의사였습니다. 하완북도 출신으로 이북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알몬드 앞에 서서 영어로 또렷하게 말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을 두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장군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저들에게 배에 오를 기회를 주십시오. 알몬드는 잠시 현봉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승인했죠. 화물선들의 적재 화물이 부두 바닥에 내려지기 시작했고 화물이 내려진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탔는데 한 명이 들어가면 두 명이 따라 들어가고 두 명이 들어간 자리에 네 명이 비집고 들어갔던 겁니다.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먼저 배에 태우는 아버지가 있었고 노인을 등에 업고 좁은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젊은이가 있었으며 배에 오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중 한 척이 메로디스 빅토리호였습니다. 화물선이었는데 화물창에 싣고 있던 물자를 전량하역한 뒤 그 빈 공간에 피란민들이 내려갔던 겁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에 탑승한 피란민은 14,000명이었는데 단일 선박 단 한 번의 항해로 14,000명을 실어 나른 것은 인류 역사상 단일 선박 최다 구출 기록이었죠. 그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았던 겁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4일 밤 흥남부두에 마지막 선박이 출항했고 부두에 남겨진 미 공병대가 기폭장치를 작동시키며 흥남부두 전체가 폭파됐는데 탄약고, 연료고, 시설물 등 중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죠. 폭발의 빛이 검은 바다 위를 비췄고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그 빛을 뒤로하고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물창 한 14,000명이 영하의 바다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담요도 모자랐는데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버텼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배가 움직이고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12월 24일 밤 항해 중인 메로디스 빅토리오 화물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였죠. 갓 태어난 아이였는데 피란민 속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또 한 명이 태어났던 겁니다. 그날 밤 배 위에서 5명의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미군 선원들은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였죠.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크리스마스 이브의 바다 위에서 5명이 이 세상에 도착했던 겁니다. 1950년 11월 27일 밤 꽹과리 소리와 함께 시작된 15낱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바버대 위의 F중대 246명 중 41명이 버텼고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약속을 지켰으며 페이스 중령은 빙판이 대열의 맨 앞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14,000명이 바다를 건넜고 5명이 그 바다 위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미 해병대 역사상 무공훈장 수훈자 130명 중 13명이 장진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5날을 기억하는 노병들은 지금도 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초심퓨, 장진호의 사람들.